누가 봐도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김 교수님 말씀은 위험합니다. 네. 북한은 핵을 포기 안 할 거다. 그런 희망을 말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기본은 잘못됐다. 그거랑 전혀 다른 말이죠. 그거는 말이에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요. 그렇죠. 잠깐만요. 북한은 포기 안 할 거다. 그렇게 하고 하면은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북중로 밀착이 그 어느 때부터 끈끈해지면서 이제는 안보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본다면 굉장히 고립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죠. 우리 북쪽으로는 지금 다 말하자면 동맹이 생겼고, 우리는 사실 이제 거의 섬처럼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5월 푸틴과 시진핑이 심상치 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푸틴은요, 뭐가 그리 급한지 잘 납득하지 않는다. 새벽 4시에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잤던 걸까요? 베이징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两国全面战略协作不断加强，为维护全球战略稳定和促进国际关系民主化做出了积极贡献。 направлены на сдерживание нашего развития некоторыми действиями со стороны третьих сторон. Товарооборот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увеличивается хорошими темпами. 두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반갑다. 이후에 아직도 붙어 있어요. 네. 방중 첫날 무려 12시간이나 붙어서 지냈다고 하는데 정말 이 둘의 브로맨스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이번에 푸틴이 5번째입니다, 벌써. 5선. 여기 계신 거인들 다 합해봤자 푸틴에 못 미쳐요. 지금 우선 네, 푸틴 5선. 화폐 그리고 작년에 시진핑이 3선 연임에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합치면 벌써 몇 년째입니까? 와. 사실은 시진핑이나 푸틴 모두 다 3선, 5선이긴 합니다만 종신제의 집권을 완성했다라는 의미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의미가 없는 이 둘의 만남으로 볼 수 있고 작년에 시진핑 중국 주석도 3회님에 성공하면서 첫 해외지가 러시아였어요. 그에 대한 이번 푸틴의 방중도 답방 형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12시간 동안 이 두 정상이 3번의 회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3차례에 걸쳐서 한나절 동안 3번 회담을 한 거예요. 매우 농밀하게 회담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아가고 있다는 거고 뭐 회담 주제도 경제부터 국제 정세까지 전방위적으로 이 두 정상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 회담 같은 경우는 중국 당정 지도부 집무실이 있는 베이징의 중난하이에서 만났고 두 정상이 뭐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엄청나게 친한 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새벽에 1200km 떨어진 하얼빈으로 갔어요. 우와. 그리고 중러 엑스포 개막식 지역 포럼 참석하고 소련군 전사자 기념비에 헌화하고 하얼빈 공대 중러 연합 캠퍼스 연사까지 그야말로 빠듯한 일정을 푸틴이 소화한 겁니다.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할 게 푸틴이 베이징 일정이 딱 끝나자마자 두 정상이 보였던 장면인데 찐하게 포옹을 하면서 인사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푸틴의 포옹 장면이 뭐 종종 연출되긴 했었는데 시진핑에게 포옹한다? 이게 좀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잘 떠오르지도 않잖아요. 사실도 둘이 앉긴 앉는데 약간 좀 곤혹스러워하더라고요. 곤혹스러워하죠. 어쨌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처한 처지가 상당히 좀 비슷하다는 것. 그다음에 서방 전선, 특히나 한미일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외교 삼축 벨트에 대항한다라는 의미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친한 사이여도 새벽 4시에 가서 취하지 않은 채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회담에서의 그
최초의 출발점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의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시간을 맞춰서 도착하게 스케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 4시에 도착하게 스케줄을 짰다? 이건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도대체 그 이면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사실은 중국 통인 그 두 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 근데 서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동병상련의 입장이 됩니다. 독재자는 말이죠. 지금 서방 제재에서 지금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이심전심도 있고 탐손했죠. 오손했죠. 지금 세계 한 220여 국가 중에 그런 나라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하고도 지금 안 좋고. 바로 위에 3대도 있는데. 되게 신대던데. 맞네요. 이병진 의원님이 이제 야사로 이렇게 해설을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외교관 출신이니까 외교관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모스크바하고 베이징은 시차가 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북경에 새벽 4시면 모스크바는 저녁 11시거든요, 전날. 그리고 또 비행 시간이 한 7시간 반 걸리니까 푸틴은 모스크바에서 전날 오후 한 3, 4시쯤에 출발했을 거예요. 그러면 새벽 4시에 여기 도착해서 호텔 가서 옷 갈아입고 환영식 하고 그 이후에 하루 일정을 다 한 거거든요. 저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리한 일정을 한 건데 사실 개인이 어디 방문할 때도 새벽 4시에 가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 정상이 새벽 4시에 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런가를 봤을 때 취임하고 처음 가는 정상 방문인데 너무 짧게 하면은 곤란하잖아요. 아. 베이징에서 양국 간에 좀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려면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12시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도착한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 역사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헤게모니 싸움을 하느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뭔가 브로맨스를 보여줬단 말이죠. 이게 가능하려면 누구 하나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근데 푸틴이 이번에 머리를 숙인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 머리를 숙이는 첫 스탠스가 새벽같이 찾아오는 그런 게 아니었나. 푸틴이 이번에 방중을 굉장히 흡족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푸틴스럽지 않은 또 발언을 했어. 뭐냐면은 그 만찬 자리에서 북경오리 베이징 덕이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형식적으로 한 조각만 먹으려고 했더니 푸틴이 뭐라고 했냐면 그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싹 쓸어 먹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만족을 했다는 거고 하얼빈에 갔잖아요. 하얼빈에 간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하얼빈이란 도시는 중국이 만든 도시가 아니라 1898년에 이제 러시아가 이른바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뚫면서 러시아가 만든 도시예요, 거기가. 러시아가 만든 도시. 지금도 하얼빈에 가면은 여기가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헷갈 정도로 러시아풍 건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때는 러시아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가장 많은 러시아 인구들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왜 그럼 푸틴이 갔냐? 방문했던 곳이 일단 러시아 정교회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일단 연설을 한 다음에 하얼빈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하얼빈 공대가 거기 있거든요. 이 공대가 어떤 공대냐면은 일단 미국 제재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이민해방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얼빈 공대를 졸업하면 30% 이상이 중국군 관련 기관으로 가요. 아, 그래요? 거기서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러 관계의 상징적인 도시이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얼빈 공대에 수많은 북한 유학생들이 가가지고 첨단 무기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중러 어떻게 보면 1타 3P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푸틴이 방문을 하면은 중국도 잡고 북한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키, 차트 키가 하얼빈 방문이었는데 왜 그러면 그 푸틴은 바로 하얼빈에서 평양으로 안 가고 바로 모스크바로 돌아갔냐? 돌아갔냐? 뭐로? 시진핑이 삐졌대요. 이게 외신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푸틴이 이렇게 김정은과 너무 가까워지는 거를 시진핑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얼빈에서 한번 평양 찍을 계획도 있었는데 노 말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녹화 기준으로 오늘자 그 크렘린 대변인이 말을 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하얼빈에서 지금 모스크바로 돌아왔지만 푸틴 대통령의 이제 방북은 다 결정이 됐고 이제 시간 문제다. 라는 발표를 했어요. 가긴 간다는 거예요. 가긴 간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중국 회도 관련해서 아주 작아 보이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제 양국 정상회담 하면 이번에 이제 푸틴이 하얼빈 공대 갔는데 원래 중국 쪽에서도 발표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얼빈 공대 방문 일정은 중국이 공식 발표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하얼빈 공대가 사실 미사일, 항공 이런 쪽에 상당히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미사일 기술을 이제 이용한다 그래가지고 미국 제재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이제 미국을 의식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가까워질 때 중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이거였어요. 그거는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는 그들의 문제다 하고 살짝 되게 뒤로 빼는 그런 발언들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행동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거는 북한이 있으면은 뭐 북한이 이렇게 주문을 했으니까 했겠지 하는데 북한이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두둔을 한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저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모종의 삼각 지금 밀착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놓고 편들어줬네. 이게 북한 입장은 어떤 거예요? 지금 푸틴이 찾아가서 만났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냉전이라는 것이 북한에게 있어서는 복권 당첨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권이요? 예, 로또나 같은 거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냉전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한미일 그리고 북중로 사이의 대결 구도로서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제2차 냉전 혹은 신냉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의 뒷배가 있다는 것은 로또와 같은 겁니다. 이건 막 복권이나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생각하는 건 아마 북중로가 계속 밀착되는 그런 관계가 지속되면 될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그런 지원은 계속될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점점 희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까지는 각자 도생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연합이 구성이 되면서 지금 지원군을 얻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이게 약간 그 지금 미중 갈등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이 북한 쪽에다가 시선을 좀 돌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 발표하자마자 북한이 바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럼 북한이 앞에 나서서 이제 그 나쁜 역할을 많이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라는. 우리 봐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놀아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안 좋죠. 이건 뭐 좋을 수가 없죠. 중로 그 정상회담을 두고요.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언론에서는 이제 이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가 있다. 이렇게 크게 홍보를 하는데 서방 언론에서 그 분석한 바에 따르면 푸틴이 구애를 했고 시진핑은 시큰둥했다. 근데 앞서서 이제 그 영상에서 이렇게 앉는 장면을 보니까 시진핑은 그렇게 꼭 안고 싶진 않은 표정이었거든요. 귀찮아. 그러니까 이 중국 통일 이 의원님께서는 이 분석을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중국은 말이죠. 사실 신냉각 구도를 원치 않아요. 삼자가 협력해서 뭐 한미일과 대립한다? 웃기는 얘기죠.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평화와 발전, 허핑이 파잔이라고 하거든요. 화평이라고 해요. 그게 그들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예요. 주변이 동난이 빠진다든지 시끄러워지면 어떻게 미국 따라갈 거예요. 지금 74%까지 따라갔다가 다시 64%까지 내려왔는데 예? 미국 GDP에. 조금 좀 보태면은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 정세이긴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는 중국한테 무지하게 아쉬운데 중국은 어느 정도 협력을 하지만 아주 가까이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회의에 갔었는데 러시아 의원이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왕따보다 더한 그러한 공격을 받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고립돼 있는데 중국도 미국과 대립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갈등은 있지만 그래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정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에서 원하는 무기나 탄약 공급 같은 그러한 정도의 협력까지 한다 그러면은 중국도 러시아만큼 국제사회에서 제재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관계 거리는 유지하면서 가까운 모습 보이는 거 아닌가. 중국과 러시아는 근원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아니에요. 60년대 그 국경 분쟁 보세요.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갔거든요. 국경 분쟁이 바로 영토 분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번은 말이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게 이제 구애하는 모습입니다. 구애하는 모습. 북한 관계 없는데 북한 관련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없는데 칭찬하고. 오히려 구애하는 그런 모습을 본의 아니게 노출했죠.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로가 갑자기
그 의지에도 없는 북한 문제를 꺼내서 북한의 이제 미국의 군사적인 어떤 위협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러시아 입장에선 니네 우리한테 무기 많이 주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북한에다 제스처 한번 보내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니들 생각하고 있어. 이런 식의 일종의 이제 립 서비스적이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그 행동 하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외교 그 자체가 한 나라의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과 그리고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외교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에는 한반도를 지속적으로 자기네한테 잘 유리하게 관리하는 그러니까 자기네 국익에 맞게끔 이 한반도를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거든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에도 모택동이가 북중 간의 관계에 대해서 뭐 명료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순망치안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없어가지고는 자기네 안전, 자기네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그런 게 다 자기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한반도를 잘 관리하고 자기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사실 접어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 또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관심권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관종이죠. 굉장히 굵직굵직한 국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화제에서 이제 멀어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일까요? 이 중러 정상회담 직전부터 계속 나 여기 있어, 나 아직 안 갔어 어디라고 하면서 무력 도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이구야, 규모가 엄청나네. 저게 다 우리한테 쏘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음성은 동지께서는 조율성과 믿음성이 높은 우리식의 방사 포차들을 꽝꽝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생산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사업을 근기 있게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야, 이건 진짜 저 많은 방사포는 약간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수도권을 목표로 이렇게 방사포를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좀 선전포 같은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저는 좀 소름 끼쳤던 것이 240mm 방사포 같은 경우는 서울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무기거든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김여정을 통해 가지고 이건 대남용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김정은이가 기뻐하는 것은 돈 굴러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재고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뭐 불발탄도 막 보냈는데 아니다, 내가 직접 챙긴다. 내가 직접 챙기는 걸 러시아에 이제 보내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참 북한의 인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핵 만들고 무기를 만든다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무기가 인민들을 죽이는 무기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서 제가 공장 갈 것이 아니라 병원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여정이 선전하지 않고 수출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매달리지 않는다. 근데 저거 선전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인데 지금 선전하고 수출하려고 저러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북한 정권에 좀 그 민낯이 드러나는 사진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 그래요? 우와. 폐용하고 나온 목걸이를 한번 보시면 목걸이에요? 펜이 아니고? 목걸이가 미사일이요? 미사일이에요. 화성 시점. 진짜? 네. 세상에 이 대량살 땅무기를 과시하려고 액세서리까지 만들어서 이 명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설주 한정판 화성 17형 목걸이다.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냥 저도 안 할 것 같아. 이게 진짜 북한 정권의 민낯이고 본질이다. 이런 말씀.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거 앞에 탄도 달려 있어요. 이제 불만 달면 될 것 같아. 무기 굿즈를 만드는구나 이게. 무기 굿즈를 만들어서 또 세상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용도로 이런 굿즈들을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굿즈나 액세서리에 이런 무기를 그 펜던트로 쓰는 경우가 있나요? 유일할 겁니다. 대부분 평화의 상징 뭐 이런 것들 다 있지. 그런 나라니 이제 그렇게 방사포차를 운전하고 나오고 딸을 데리고 미사일 발사장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북한이 원래 이제 ICBM 위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이제 과시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최대 사거리가 한 13,000에서 15,000km니까 사실 우리보다는 진짜 미국을 겨냥한 거예요. 미국. 근데 지금 아까 사진에서 보신 240mm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가 원래 65km고 개량형이 한 70km에서 80km 가까이 됩니다. 우리잖아요. 예, 근데 그건 딱 어디죠? DMZ에서 우리 수도권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범위고 신형 240mm 방사포는 미사일처럼 유도장치가 있어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위협하는 핵심적인 존재가 이른바 장사정포 아닙니까? 근데 장사정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70mm 자주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사진에서 보신 240mm 방사포인데 이 170mm 자주포는 그 포신이 굉장히 길어요. 한 번 쏘면 이게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이게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70mm 자주포는 5분에 한 2발 정도밖에 못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240mm 방사포는 최대 22발을 한꺼번에 싹 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0mm 방사포가 수도권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확도가 높아진 유도 장치가 있는 신형 방사포 240mm 개발한 게 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위협적이냐면 정확도를 2배 높이면 탄두 이력을 8배 높인 거하고 같은 효과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도를 높이 훨씬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240mm 방사포가 신형이 우리한테 이제 위협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러네요. 김정은이 이 최근 시운전했던 그 방사포 공장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아까 거기서 뭐 보니까 진짜 크긴 크대요. 그 양산 능력이 생각보다 상당하다. 근데 저 공장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 우리 대자비 있잖아요. 기시감. 기시감이 드는 겁니다. 어디서 본 거예요? 어디서요? 자, 이게 이제 오른쪽이 방사포 공장 지금 이제 모습이고요. 왼쪽이 우리 많이 아시는 평화 자동차 공장 내부 모습입니다. 근데 그 라인에 보면 이제 완성 18 방사포 같은 완성 28, 27 해가지고 쭉 있고요. 그 내부 구조가 골조가 보면 똑같아요. 예, 세기둥 구조가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야, 그거 어떻게 찾아내셨대? 새로 플랜트 만든 게 아니구나. 네. 기존의 이 자동차 만들던 공장을 무기 공장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전용을 한 거예요. 그러네,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걸 또 비교하는 기관이 또 있고. 그 찾아내는 것도 신기하다.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비교해서 올린 사람들이 밀떡들입니다. 대단하시다. 어떻게 보고 따가시네. 그러니까 밀떡들이 지금 덕후들이 메인 눈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귀신같이 찾아내는데 또 공장 외부 모습도 보면 이게 이제 평화자동차 공장하고 일치하는 그런 이제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씁쓸한 것은 우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한 것을 가지고 저런 공격용 무기를 만드는 공장으로 자꾸 만들고 있다는 자체가 참 그게 이제 씁쓸한 거죠.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쏘겠다고 그러는 게 너무 싫다. 한민족의 이제 평화 번영을 좀 가져와 달라라는 의미로 남북이 함께 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지원도 하고 자금 지원도 해서 평화 자동차 공장을 이렇게 지었어요. 거기서 생산한 이제 라이센스를 주어서 우리가 북쪽에 생산한 게 쌍용 체어맨을 준마라고 했고 기아 소렌토 모델을 이제 북한식으로 뻐꾸기라고 이른바 이제 라이선스 생산하게 해둔 거예요. 북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좀 있었고 기술을 좀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었는데 98년도에 우리가 굉장히 선의로 지원한 이름도 평화 자동차 공장에서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방사포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니까 역사의 아이러니죠. 전 세계적으로 한 240mm 정도 되면은 방사포에서는 최대 구경이거든요. 우리나라 뭐 천무나 미국의 뭐 하이마스 이런 것들도 보통 그 정도 사이즈가 되고, 근데 북한이 특이하게 이것보다 넘어가는 방사포들을 만들었어요. 300mm, 400mm, 600mm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 방사포가 아니라 600mm면 미사일 그냥 탄도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탄두 중량이 300kg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사거리도 막 400km 정도 돼갖고 거의 남한 전역이 사정권이다라고 보면 되고, 300km 이상 넘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사일이네요. 그래서 북한이 화산 30일이라는 전술핵 탄두를 공개했잖아요. 근데 이런 걸 400mm, 600mm에다 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방사포는 비행고도가 낮고 다량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다 막을 수가 없어요. 10발 중에 한 발이라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전술핵이 마포구로 하나 날아왔다 그러면 마포구 하나가 지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포에다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무기고,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가야 된다. 결국에는 다 막을 수 없으면 걔네들이 도발하지 못하게 우리가 강력한 억제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방사포에다가 전술 핵까지 만약에 넣겠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뭐 몇백 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몇 발만 있으면 너무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니 사실 김씨 가문이 그 누구보다 대대로 핵에 진심이잖아요. 아니 이 북한의 핵 위협을 이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제 군사 전문가의 시각에서만 본다면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현실적으로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절대 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샤무5니 뭐니 뭐 세계 최고 중량 탄두 가진 괴물 미사일 만들었다. 뭐 어마무시한 미사일인 건 맞지만 그래봐야 이건 재래식 미사일이에요. 핵무기에 비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핵무장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불가능하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강연 갈 때마다 말씀드린 게 여러분 뭐 기분 악상으로는 핵무장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 왜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난의 행군을 하실 그 각오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렵잖아요, 사실. 사실은요. 그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없으면 저 핵무장 불가능하다 보고요. 네.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외교나 경제로 저는 그래서 해야 되나요? 잠재력 언제든지 일본처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 이제 흔히 이제 농축 재처리 기술을 갖게 되면 이제 그런 능력을 가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무궁화 프로젝트라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이제 무궁화 계획이라는 건 실제 핵무기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잠재력을 유사시에 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준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우리가 핵무장하는 거를 미국이 용인해 주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핵무기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도록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핵 연료 농축 재처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그 말씀인데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우리한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체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다른 나라가 볼 때 이거는 미국이 세계적인 비확산 정책을 전환하는 거랑 똑같은 그러한 포지션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거의 전제는요.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용인한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든 미국이든 세계 국제사회의 기본 입장은 북한의 핵 개발, 핵무장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그거를 위해서 근데 했잖아요, 이미. 현실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거예요. 무궁화 계획은 그 입장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전제 하에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고 그거는 절대로 미국이 할 수 없는 거고 중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도 저는 그 기술적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얼마든지 핵무기다라는 게 만드는 게 북한 같은 나라도 그 관광에서 만들 수 있는 거고 어떤 나라들은 벌써 70년 전, 80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결국은 허락을 해주느냐라는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니들 만들지 마 대신 우리가 핵 우산을 너희한테 보장해 줄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거 가지고 워싱턴도 때리고 시카고 때도 때리고 이렇게 때리는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 도시에 북한의 미사일이 올라오는 것을 참을 건가? 그러니까 프랑스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파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뉴욕을 희생시키겠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울을 위해서 뭐 시카고를 또는 뉴욕을 희생시킬 거냐?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고육지책으로 그러니까 거기까지라도 가자. 그런데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게 실질적인 뭐랄까 핵 방지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 교수님께서 미국이 지금까지 ICBM을 보유한 국가를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핵 확장 억제 공약이 지켜질 것이다. 버튼 누르는 거는 결국엔 미국의 대통령인데 미국의 어느 도시를 포기하면서까지 서울을 방어해 줄 것이냐. 이건 언제까지 여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다. 저는 그 민주당 쪽하고 이제 국힘 쪽에서 이제 입장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느 쪽도 답은 없거든요. 누가 봐도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비핵화를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핵군축 협상하려고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됐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를 바란다라는 희망 위에 서 있다. 그다음에 그걸 현실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저한테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런 그거는 측면이고. 진 교수님 말씀은 위험합니다. 네.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가 최고의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북한은 핵을 포기 안 할 거다. 그런 희망을 말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기본은 잘못됐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아니 그거랑 전혀 다른 말이죠. 그거는 말이에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요. 그렇죠. 잠깐만요. 북한은 포기 안 할 거다. 그렇게 하고 하면은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폐기하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랑 그 김정은이 핵을 폐기할 의사를 갖고 있다라고 믿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진심을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게 만들겠다. 네. 이거랑 김정은은 마음이었다. 포기할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밀어붙이면 될 거다라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뭐 1%일지 0.1%일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또 누구나 인정하는 거는 결국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가져오는 것은 대화밖에 없다. 근데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은 남조선을 겨냥한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대놓고 얼마 전부터는 이 남한을 내서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도 그렇고. 그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현재 대북 정책이 무시하고 대화도 안 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아까 말씀 나왔듯이 북한이 나 좀 봐주세요 하고 우리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하고 하는 취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지금 보수 정부는 한미동맹을 가장 중시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약속하는 해구사는 어떻게 믿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또 모순되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한미동맹을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핵 확장 억지 공약을 얻어내야 되는 건 확실한 건데 근데 그게 우리의 안보를 확실하게 지켜준다. 100%는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핵 확장 억제 공약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빈틈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적의 핵무장은 못 막았어요. 근데 우리의 핵무장은 막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핵무장 하겠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어떤 빌미를 준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얘네들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어 왔어요. 대화 협상하는 동안에도 핵무기 개발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살았던 증인이고요. 얘네들은 우리가 뭘 하든지 계속 만들 겁니다. 당장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안 된다고 시도도 안 할 거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외교적인 문제들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해봐야 된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나오면 그럼 우리 핵 이렇게 카드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히로시마 이후에 핵무기를 쓰면 인류가 공멸한다는 건 다 공지의 사실이잖아요. 핵무기 만드는 나라는 적대적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누가 쓸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도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미 동맹의 근간 위에 미래를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기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걔들을 안 해줘요. 불가능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여기 외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자꾸만 두드리면 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수 정권은 가장 안보를 내세우면서 핵무기 문제 하나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그런 얘기하면 근데 핵무기는 과거 진보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되고 전 국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 더더욱 불가능한 건 미국이 허락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불가능하더라도 저희가 주장은 계속 해야 된다. 양쪽 다 답이 없거든요. 답 없는 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답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건데 이런 거란 말이죠. 지금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냐. 현실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북한의 입장이라면 핵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내가 북한이다 하더라도 포기 안 할 것 같아. 이건 사실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남은 길은 둘이거든요. 하나는 뭐냐 현실을 인정하자. 그래서 핵군축 회담으로 나가자. 그래서 핵을 동결하는 대신에 규제를 풀자. 이런 방식이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용납할 수 없다. 계속 압박하겠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뭐 북한이 당연히 포기하지 않죠. 뭐 가장 돈이 안 들어가요. 핵무기 만들면은 재래식 무기 갖고는 한국하고 게임이 끝났잖아요. 예? 핵무기 문제 가지고 우리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계속 두드려서 대화의 자리로 끌어내 가지고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말씀하셨지만 대화를 끌어내야 된다라는데 그거 솔직히 말하면은 핵 군축회담하다는 얘기거든요. 규제를 갖다 풀어주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규제를 풀지 않는 한 대화에 안 나온다는 거 알잖아요. 규제를 푸는 건 대가는 뭡니까? 알아서 핵 동결이라도 해라. 그럼 결국 비핵화를 갖다 스스로 포기한 거고 그 다음에 북의 그 핵무장을 갖다 정당화해 준다 이런 욕을 먹으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한편은 이쪽에서는 제재 계속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한편 이거는 뭐냐면 그런데 계속 해놨는데 핵무기 수는 계속 늘어나네. 그럼 뭘 더 할 수 있지? 이런 막연한 뭐랄까 막막함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양쪽에. 지금 우리 정부나 또는 미국의 기본 입장은 유엔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중국과 러시아를 밀어내면서 북중러가 서로 협력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유엔 제재 또는 압박이 당연히 구멍이 숭숭 뚫리기 때문에 압박은 거의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유엔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핵이나 미사일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압박을 가면서 한쪽에서 우리가 지금 뒷문을 다 열어주고 있는 외교 안보 정책을 하고 있으니 해결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형국이거든요. 다시 한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게 윤석열 정권이 좀 유연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건 사실인데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세가 그런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겁니다. 어쩔 겁니까? 그다음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다음에 타이완과 관련해가지고 지정학적으로 그런 속에서 이쪽에서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국제 정세, 진짜 결정적인 국제 정세는 다 빼버리고 저쪽이 전쟁광이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정부 얘기하면 자꾸 이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이제 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전술핵, 우른바는 이제 KN-23, 그다음 600mm 최대형 방사포 이런 무기들인데 이게 언제 개발됐느냐? 과거에 이제 평창 올림픽 이제 참가하고 그러면서 한동안 미북 정상회담하고 그러면서 한동안 북한이 ICBM도 안 쓰고 좀 조용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 2년 지나서 다시 이제 미사일들을 쏘기 시작했는데 그럼 그런 미사일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납니까?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 대화 외쳤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무기 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북한 지도자를 정말 그렇게 선의를 갖고 바라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가지는가 안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논의하다가 지금 다른 쪽으로 좀 흐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보건대는 우리가 핵을 가지는가 안 가지는가의 척도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문제거든요. 미국이 우리를 핵 우산으로 지켜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핵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한미동맹의 그 신뢰에 금이 가는 그런 일이거든요. 두 번째로 NPT 문제와도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게 NPT 탈퇴를 하고 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IAEA라는 그 국제원자력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사찰을 하거든요. 이와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이제 볼 때 아마 미국보다도 중국이 더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21대 국회에 이제 지금 따끈따끈하게 입성한 분들의 이야기, 이 또 말씀을 들어봤습니다.